네. 토론 시간으로 연단으로 모시고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뿌듯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는 어린 편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발표를 들으면서 참 용돈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꼭 용돈 받아가지고 제가 무대 위에서 한 말을 지킵니다. 용돈을 이따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상으로 모시고 발표자, 토론자 모두 이 자리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가슴 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박현우 의원님부터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1년도 시범아파트가 들어왔고요. 이 윤중재 착공 이후 68년도 윤중재 착공 이후로 여의도가 생겼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냥 모래섬에 불과했던 여의도가 생겨났고 여의도를 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현우 의원입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셨으면 여의도 개발이 없었으면 저희 지역구는 아예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함께 있는 이 국회의사당 75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원래 남산에서 기공식을 했고 진행이 됐던 거를 5.16 군사정변 이후로 여의도 개발과 함께 다시 국회의사당을 여의도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두 다리를 내딛고 있는 여의도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 그리고 사용하는 이 국회의사당 함께할 수 있는 게 모두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우리 유원호 분이 이야기했던 게 과연 그럼 현재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갈지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지 그걸 오늘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현우입니다. 이어지는 행사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해는 할 수 없으셨겠지만 우리 학생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lors, j'ai été touché parce que j'avais eu le texte, pour préciser, j'avais eu le texte en anglais, donc j'ai pu comprendre. 제가 이전에 이 발표자분의 그 텍스트를 영어로 받아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럼 또 화답하는 자기소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했지만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유원호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정부석실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퇴직을 하고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바로 정부석실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지도자가 우리 국가 지도자가 우리 세계를 이 시간과 공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어갔던 그 시간과 그 공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또한 공감이 됐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포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만드신 포항제철을 지역을 하고 있는 곳이죠. 제 아버지도 포항제철 공장의 근로자로 40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포항제철이 만들어준 그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선이 행정관님께 보인 김에 앞서 들은 박 대통령의 외교활동과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발표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병훈 행정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이 세바스티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도 아니고 한국에서 나신 분도 아니고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아닌데 프랑스에서 나시고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잘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의 숙명은 정말 캄캄한 어둠을 이끌고 가고 있는
정말 뒤에서 평가를 하긴 쉽고 편하지만 막상 내가 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막막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까 세바스티안 교수님께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기 태양으로 있는 곳으로 우리 국민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사진이 정말 잘 국정 운영 지도자를 잘 묘사했던 사진이 그 그림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보태자면 주변은 굉장히 깜깜할 겁니다. 국정 운영 지도자는 굉장히 깜깜할 거고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 부흥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함과 대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세바스티안 교수님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세 가지 업적을 요약해서 말씀 주셨어요. 한 가지는 경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외교를 중시했던 외교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을 꿈꾼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지난 지금 60년도 더 된 일 아닙니까? 60년도 더 된 그 한 사람이 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식견이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거인이셨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포항제철, 그러니까 저는 포항에서 나고 자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세바스티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을 말씀 주셨는데 네 가지를 말씀 주셨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정신, 인내심, 그리고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 이걸 이제 네 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철 공장 근로자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이 선배 세대들께서 이루어내신 이 대한민국이 이 여러분들께서 그 철학을 갖고 몸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는 점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근검 절약하시는 그런 모습들, 경기에 벽돌 하나씩 올리고 물을 아끼는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유명한. 근데 그것이 저희들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 아버지는 아직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들, 이 앞에 계신 이 선배들이 정말 이 나라를 부흥을 이끌어주셨다. 그래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함만 느낄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선배 세대들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또한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앞장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그리고 또 나쁘게 목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잊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제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lors, d'abord, je suis très touché et très ému parce que moi j'ai toujours peur quand je parl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à des Coréens de ne rien leur apprendre. 제가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두려운 게 나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Et mon père me dit souvent, c'est bizarre, c'est comme si un professeur coréen venait parler aux Français du général de Gaulle. 저희 아버지는 그럽니다. 왠지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이 프랑스 모습을 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하십니다. 저희는 너무 고마울 따름이죠. 감사의 박수 한번. Donc, je pense que vous avez dit quelque chose de très juste sur le fait qu'un grand leader, c'est quelqu'un de visionnaire. 특히 박정희 대통령처럼 어쨌든 훌륭한 리더는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분야에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e crois qu'il faut, à mon sens, il y a 3 éléments très importants que partagent des grands leaders politiques.
그 글로벌적인 국제적인 리더가 갖춰야 되는 세 가지 면모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D'abord, c'est une excellente connaissance de l'histoire de leur propre pays et une vision personnelle de cette histoire. 그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Le général de Gaulle commence ses mémoires en disant « Toute ma vie, je me suis fait une certaine idée de la France ». 찰드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나는 매 순간 프랑스에 대해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Park Chung-hee parle toujours des 5000 ans d'histoire de la Corée.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늘 5,000년 역사를 강조하셨습니다. Le deuxième élément, c'est une vision très concrète et très pragmatique des choses. 굉장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Le général de Gaulle disait « On ne fait pas de politique autrement que sur des réalités ». 우리 현실을 제외하지 않고선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찰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Et Park Chung-hee dit la même chose. Il dit « Nous sommes un pays pauvre, nous devons sortir de cette pauvreté avec ce que l'on a ».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는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라도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t la troisième chose, c'est, vous l'avez dit, une vision du futur à long terme. 특히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Le président Park Chung-hee, vous le savez tous, disait « Moi, je ne travaille pas pour moi, je travaille pour les générations d'après ». 박정희 대통령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t je pense qu'il a fait un choix très difficile et un choix de sacrifice.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고 희생을 요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Parce que s'il avait voulu, au début des années 70, il aurait pu redistribuer la richesse. 1970년대에 초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이루었던 부를 다시 재분배하실 수 있었습니다. Mais il a dit non, nous allons investir pour l'avenir.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Et vous évoquez la vertu de la frugalité, de l'austérité. Je crois que c'est aussi un point très important qu'il possède. 그분이 가졌던 근면함이나 그런 준엄함 이런 것도 그분이 그런 거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La semaine dernière, j'ai rencontré le ministre Ko, qui était un ancien conseiller du président Park Chung-hee pour le CMAE. 제가 지난주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 재임 당시 함께 일하셨던 분을 만나셨는데요. Et il a 91 ans et il m'a dit, moi je me souviens du président Park Chung-hee qui nettoyait lui-même ses chaussettes pendant les voyages. 그분 연세가 91세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언제나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와이셔츠를 빨아서 넣으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Et sur un plan plus amusant, hier je discutais avec mon ami Jero de la fondation de ce que dirait le président Park Chung-hee s'il voyait la Corée aujourd'hui. 제가 어제 박정희 기념재단에 저희 한 스태프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재미있는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Et moi je pense qu'il dirait c'est magnifique, mais ça consomme trop d'électricité. 너무 좋은데 너무 전기 낭비가 심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Donc ça, je pense que c'est quelque chose d'hérité des anciennes générations et que nous, aujourd'hui, mais je m'inclus dedans, on a tendance à perdre parce qu'on n'a pas connu cette période.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근면 성실함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C'est pour ça que quand je parle avec des jeunes sud-coréens, moi je leur dis qu'ils doivent parler beaucoup avec leurs grands-parents et avec leurs parents parce que cette mémoire, elle risque de se perdre sinon. 저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꼭 해주는데 반드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억이 앞으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기억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Et je pense qu'il faut avoir un énorme respect pour ses ancêtres. 조상에 대한 분명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cusez-moi, je suis un petit peu ému. 지금 제가 좀 너무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Parce que je pense à mes grands-parents aussi. 제가 한 장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MG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원호 학생에 대한 또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 오롯이 남겨있는 우리 영등포구,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제가 역사 정치학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좀 전공하고 있습니다. 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를 패널로 또 초청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용어로 하면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진 이 소위 구로공단, 예전엔 영등포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고요. 지금 물레동 명단주택처럼 남아져 있던 수많은 여공들이 남겨져 있었던, 그래서 아마 수많은 임명진 목사님 하셨던 교회라든지 노동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영등포에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큰 또 이슈입니다. 어떻게 그 미래로 새롭게 나아갈지 또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공공외교라고 또 우리 MZ세대에서는 또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일국교 정상학과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아마 요즘 광복회 이슈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는데 그 당시엔 더 심했죠. 1965년. 근데 거기에서 한일국교 정상회담하고 나면 대사관을 어디다가 어떻게 놓을지가 가장 큰 이슈일 텐데 당시 이 도쿄에 우리 대사관 부지를 구매할 돈이 나라에 없어서 당시 제일 교포 기업인이셨던 서갑보 회장께서 본인의 부동산을 지금 현재 주일 한국 대사 부지를 제공하셨고요. 그래서 1층에 가시면 호가 동명이신데 공명실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왜 이 서갑보 회장을 말씀드렸냐면 65년 국교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일본에 계셨던 수많은 제일 기업인분들께서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당시 본인들이 경험하셨던 그 노하우와 또 자본을 우리 고국에 많이 투자하시고 기업을 인수해서 또 헌신하셨던 모습이 있고요. 그 산은이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강림광적에 오롯이 남겨졌습니다. 강림광적이 다른 곳으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곳이 기부채납지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가시면 물레동 꽃밭정원으로 올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갑포 회장을 기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산업화를 하기 위한 자본을 유입하고 제일교포 기업인들을 고국으로 불러일으켜서 산업화를 위한 하나의 힘을 만들었다는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공공외교의 하나의 영역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영등포에 남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의 그 대사관 같은 게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의도에 있는 대사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 여의도 대사관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예, 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한남동이 아닌 여의도에 있는지 아시는 분? 석유파동 때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석유파동 때 그 석유를 당장 구해와야 공장이 멈추지 않고 추동할 수 있는데 당시 이제 최계월 회장 이름이 또 나오십니다. 남방공사 남방개발을 하셨던 인도네시아에서 산림산업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역할로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셔서 일본으로 가던 유조선을 한국으로 반응을 틀어서 급하게 석유를 끌어올 수 있었고요.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인도네시아와 자원의 그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수교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또 적극적으로 채택이 돼서 73년도 여의도 개발이 68년도에 이제 윤중제가 착공이 됐고 71년도에 이제 시범 아파트가 들어왔고 한창 이제 부지 개발을 하고 있을 때인데 대사관 역시 이제 국교 수립을 하면 대사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너무 고맙고 또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자원 확보에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여의도에 부지를 제공할 테니 이곳에다가 대사관을 만들면 어떻겠냐 해서 KBS 별관 지금 그 색강역 있는 곳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앞에 광물자원공사라든지 석유공사라든지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 외교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크고요. 예를 들면 한일국교 정상화를 했었을 때 이런 서갑도 해전과 강림방적의 그 상흔들 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왜 여의도에 있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의도 개발과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게 하나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교수님 말씀 주셨던 반공과 통일
박정희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일 텐데, 여의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무등을 타고 5.16 광장에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 탱크 보고 위에서 낙하산 내려오는 그 특전사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5.16 광장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의 발로로 김일성 광장이 이미 54년도에 이제 세워졌었고, 여러 가지 대중 집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김일성 광장의 5배가 되는 이 영역을 5.16 광장으로 확보를 하면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반공 관련된 대중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하면 숫자가 오지 않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년대 초반, 후반까지 100만 명, 200만 명 넘는 그 대중 집회가 쭉 이어졌었습니다. 반공연맹, 또 총력안보중앙협의회가 보통 주관을 해서요. 제일 이슈가 기억이 남는 게 북괴 남친 땅굴 규탄 서울시민 걸기대회, 이런 건 200만 명 여의도에 이제 집결하셨고요. 그래서 5.16 광장에서 그랬던 모습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유사시 대피 때문에 그 벙커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설계도면에는 표시가 되지 않아서 버스 환승센터를 공사하는 과정에 포크레인으로 불착을 하다가 갑자기 벙커가 발견이 됐고요. 그 벙커를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은 세마 미술관, 현대미술관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을 하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75년도에 이제 완공이 됐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일에 대한 생각이 이 국회의사당 설계 과정에도 오롯이 반영이 돼서 지금 여기는 의원회관이지만 국회 본청에 가시면 그 본회의장이랑 저기 앞에 있는 작은 그 소회의실이 있는데, 이 두 개로 나눠져서 설계했던 이유가 양원제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과 남이 하나로 통일이 됐을 때 인구 비례가 일단 2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2,500만 명, 우리가 5,000만 명인데, 그래서 그대로 통일을 할 경우에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국회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단원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원, 하원으로 하는 양원제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1대1 관계인 상원을 만들자 해서, 하나는 상원의 회의실이고요, 하나는 인구 비례에 따라 지금처럼 하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회의사당 본청 설계 과정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철에 그대로 반영이 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로컬에서 글로벌까지 가는, 또 글로벌에서 로컬로 거꾸로 가는 그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아까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의 모습이 교수님에게 있어서 한국의 처음 이미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서울 올림픽의 슬로건이 뭐였죠?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지금 그 성화대가 63빌딩 앞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는 63빌딩 꼭대기에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서 63빌딩 앞으로 내려놨는데, 그 글로컬,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현재 문제로 지금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세계적인 이슈가 우리 지역의 이슈로 이어진다는 게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제 2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우리의 현재 이슈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범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계획 신통기 1호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 아파트는 재밌게도 와우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도시화를 위해서는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셔야 되는데, 불안해서 아파트에 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두더지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양택식 서울시장이 시범 아파트의 기획, 홍보, 운영까지 전담해서 맡았고요. 당시 이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오롯이 아파트 설계에도 반영을 해서 식모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장독을 묻어야 되는데 아파트 하면 그 장독을 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도에 가시면 장독대 거치대가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당시 12층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설치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거리 3교대로 그 엘리베이터를 안내해줘서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빨리 그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싶어서 퇴근 시간을 좀 앞당겼다는 재미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시범 아파트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직접 테이프 커팅실까지 오셔서 또 확인하셨고요. 그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또 가장 여의도의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비전이랑 좀 맞닿아 있고요. 이 시범 아파트의 이슈가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과 현재 이어지는 재미있는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최근에 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국회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국민의힘 여의도 지역구 박현 의원은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선거 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할 얘기가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존중하고 지역 균형 개발과 동서 화합을 위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찬동하면서 지방 이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선생님께서는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반대하시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무마해 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국회 이전됐을 때 또 통일을 염두에 봤을 때 이 이슈는 지방 시대에는 세종으로 가는 게 유리한데 통일 시대에는 그럼 세종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 왜냐하면 통일에 대한 가치와 생각이 이 국회의사당의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를 이전하는 데에서도 통일에 관한 그 이슈가 꼭 담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 ING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공외교, 한일국가 정상화와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여의도에 있는 것, 그다음 반공통일, 또 5.16 광장, 또 일사당, 그다음에 글로컬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문제가 새롭게 우리 현 세대에게 다음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저기 이원호 학생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각해낸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또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상식으로 안 빠지는데 박현우 의원은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기는 건 팔씨름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메모를 하시던데 혹시 어떤 메모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Moi, vous savez, moi je suis professeur, alors j'écris beaucoup pour me souvenir de ce que j'entends. Et ce que j'entends est très intéressant. 제가 역사 교사다 보니까 저는 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제가 많은 것을 기억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 늘 익숙합니다. 또 서로가 그 강의를 듣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 이원 학생은 박현우 의원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우선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확실히 아는 것보다 너무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배워나가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약간 또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는 게 진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영등포라는 어떤 지역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는데요. 저도 지금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저는 고향이 이제 경상북도 울진인데 울진에서 타향살이 하는 학생으로서 서울의 어떤 지역들에 대한 속속들이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이따가 꼭 용돈 받아가시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코멘트를 Pardon, excusez-moi, parce que j'avais aussi écrit des remarques que je pouvais faire, mais je ne sais pas si on a le temps.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너무 있습니다. 좋습니다. Alors, non, il y a trois choses qui m'ont inspiré. D'abord, la première chose sur les relations avec le Japon, moi, j'ai pensé à une comparaison avec la France et l'Allemagne. 아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이 사건을 보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생각을 합니다. Parce que l'histoire, pour moi, c'est la contextualisation et la comparaison. 그리고 역사는 사실 평가가 아니라 사실을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는 평가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t comme vous le savez, la France et l'Allemagne, ce sont des pays qui se sont affrontés 3 fois en moins de 100 ans. 프랑스와 독일은 거의 100년 넘게 3번이나 큰 싸움을 했던 국가입니다. 1870, 1914, 1939. 3 guerres. 1870년, 1814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렇게 3번의 큰 전쟁을 치렀던 두 국가입니다. On surnommait l'Allemagne en France l'ennemi héréditaire. 저희는 독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영원한 숙적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Et pourtant, il y a eu une réconciliation et le général de Gaulle, alors il n'a pas été le premier, mais il
qu'il est celui qui a eu le geste le plus fort. 근데 드골 대통령이 그런 독일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Et De Gaulle disait que cette réconciliation, elle était nécessaire parce que on était des pays voisins et on avait beaucoup de choses à faire l'un avec l'autre. 우리가 독일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웃 나라이고 우리가 서로 얻을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과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t je pense que pour Park Chung-hee, c'est pareil. Il fallait avoir beaucoup de courage pour dire oui, ils ont été très durs avec nous, et lui-même d'ailleurs a vu ce que c'était. Il est né dans une Corée colonisée par le Japon, mais c'est nécessaire parce que sinon la Corée du Sud ne pourra pas avancer. Il faut aller au-delà des sentiments. 박정희 또한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으로서 그 당시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감정을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De Gaulle disait on ne dirige pas la France avec des soupirs. Ça veut dire on ne fait pas de politique avec des émotions. 도 대통령은 우리는 한숨으로 정치할 수 없다. 그래서 감정으로 국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t l'autre remarque que je souhaite faire, la deuxième remarque que je souhaite faire sur ce que vous avez dit, c'est quand vous avez parlé des Jeux Olympiques de Séoul. 아까 1988년 서울올림픽 말씀하셨는데요. Eh bien, je répète toujours que la validation de la candidature de Séoul, elle a été faite par Park Chung-hee le 8 octobre 1979.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울올림픽을 출전해야 된다는 거를 그 출전권을 허용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시고 그게 1979년 10월 8일입니다. Donc il avait la vision d'un pays qui serait capable d'accueillir le monde moins de 10 ans plus tard. 그리고 10년 후에 한국이 서울이 전 세계 국가들을 접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Troisième et dernière remarque, c'est quand vous avez évoqué la réunification.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Moi, je pense que Park Chung-hee avait dans l'idée que cette réunification, elle se ferait par le succès du modèle économique sud-coréen et l'échec du modèle économique nord-coréen. 박 대통령은 통일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망하게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Et s'il n'y avait pas eu la question nucléaire, c'est probablement ce qui se serait passé. 만약 핵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t dernière chose, moi je suis plein d'admiration pour la politique de mémoire que vous avez à Yeouido. 그리고 여의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Parce que quand on cherche bien, en Corée du Sud, on voit des traces du président Park Chung-hee partout. 왜냐하면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면 사실 어떤 지역이든 박정희의 그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is je regrette que l'on soit obligé de bien chercher.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잘 찾아야 한다는 그런 또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Donc c'est très important parce que moi je suis professeur d'histoire et il faut que les jeunes générations savent ce qu'il y avait avant elles et d'où elles viennent. 저는 역사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고 그 출발이 어디인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onc bravo.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네요. 네. 네네. 너무 부러운 게요. 프랑스와 독일 관계에서는 한 번 때리면 저쪽에서 한 번 때려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우리는 1590년 임진왜란, 1910년 한일 병합, 그다음에 1939년 태평양 전쟁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하기 위한 이 응사가 좀 안 된다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기억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기념 그거는 이번에 대구역에 박정희 광장이 또 대구시에 노력을 했는데요. 영등포 구에도 이렇게 많은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와 기념적인 곳들이 많다는 걸 지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잘 모아서 또 다른 또 박정희 광장 또 그런 기념시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역시 세계 속의 박정희, 세계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는 한강의 기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것은 가장 쉽게 말하자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세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대가 바라보는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요인은 크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측면에서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통념을 거부하고 통념을 극복한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 하면 흔히 경제 대통령으로 사용이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대외 지향적인 수출 전략은 특히 당시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농업과 그리고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내부 지향적, 대내 지향적인 경제 정책이 그래도 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 주류적, 그리고 통념적 사고였기 때문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막 겪은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나 외국은 조금 두려운,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념들을 극복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좀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일, 그리고 한일, 그리고 한미 이 삼각 구도를 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때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아까 우리 베르트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고 그런 상황을 활용했고 또 일본은 경공업 시대를 벗어나서 중화공업 시대로 진입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그러니까 경공업이 비어있는 그 시기를 굉장히 그 기회를 활용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값싼 노동력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경공업을 부흥시켰고 1970년대 이후에는 중화공업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까지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보면은 통념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이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 저희 세대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격변의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40대 중반이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숨결이 좀 느껴지는 시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퀴즈 하나 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몇 살 때 대통령이 되셨는지 아시는 분? 네?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42세. 42세? 제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선물 드릴 건 없고, 네. 40대 중반에 또, 네. 44세 신원이 겪고, 네. 46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eah, I understand. 네. 네, 정확하게 이렇게 또 알고 계십니다. 왜냐면 또 나이를 생각하는 기준이 나라를 다르다 보니까 40대 중반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찝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저희가 드리는 게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Moi, on m'avait traduit dirigeant.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제가 통역을 말씀드려요. 두 분 다 정답으로 이쪽에도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또 우리 청년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를 지망하거나 30대, 40대 청년 정치를 지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정치인이 되신 분들한테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 별명에 대해서, 그 별칭에 대해서 그렇게 썩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지금의 함의는 뭔가 시혜를 줘야 되는 대상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뭔가 좀 부족한, 그래서 우리 삶에서 보통러에 대해 일종의
약자적인 느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으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한번 보시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이렇습니다. 청년은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지만 일상생활 세계에서는 MZ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썩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세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가가고 싶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세대라는 측면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갖고 있는, 기성세대 분들에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이 시대에게 주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유일한 40대 대통령입니다. 40대 대통령이고, 저는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사점은 단순히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를 하는 일종의 이 관중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혁의 일선으로 나오셨던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는, 그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히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청년 입장에서는? 확실히 저도 이 청년들이 우리 선배님들 세대들이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겪어온 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짚어주신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멜트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흥정만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런 충분히 도전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제 뭔가를 꼭 해줘야 되고 뭔가를 꼭 베풀어야 되고 받아야만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청년도 이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정신들을 충분히 생각해 나가면서 뭔가 혁신을 이뤄나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고 또 뭔가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계 속 무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바스티안 교수님 프랑스 분이시니까 흔히 이제 젊은 정치인들을 보면 이런 덕담을 해주십니다. 제2의 마크롱이 되라 라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제2의 박정희가 되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현우 의원님. 82학번 86 운동권, 그다음 제가 이제 82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0살 초반의 정치인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40대 때 국가 변화를 위해서 그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해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의 지금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유원 학생이 아까 01년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비슷하게 01학번입니다. 그래서 또 위기와 도전을 함께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에 이런 예전으로 하면 DJYS 때 40대 기술원 같습니다. 기존의 가치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우리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의 역할일 것이고,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산업화, 그리고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그런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원 모험국이네요. 사실 저는 박현우 의원보다 나이는 위지만 앞으로도 말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마무리는 오늘 종합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교수님 의견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Alors, sur les... D'abord, ce qu'a dit Monsieur Lee sur la question de surmonter les anciennes idées et s'ouvrir au monde, je vais rappeler un exemple assez simple. 아까
극복한다는 얘기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C'est en 1968 que les premières bourses d'études ont été données à des étudiants sud-coréens pour aller en France. 1968년에 한국 프랑스로 유학을 한 유학생들에게 프랑스에서 국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Donc ça veut dire que très tôt, mais vous savez, le président Park Chung-hee avait beaucoup d'intérêt pour l'éducation, très tôt il y avait cette idée qu'il fallait aller voir un peu dans le reste du monde comment ça se passait. 누구보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젊은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또한 그 당시에 그런 숙명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Alors après sur la question de l'âge, c'est très intéressant parce que le général de Gaulle, quand il est revenu au pouvoir en 1958, il avait 68 ans. 그 나이 얘기해서 참 재밌었는데요. 드골 대통령이 장군이 대통령이 되어서 프랑스를 지배했을 때가 68세였습니다. L'homme qui a modernisé la France avait presque 70 ans quand il a commencé à le faire, et quand il a quitté le pouvoir, il avait 79 ans. 드골 대통령이 정말 프랑스의 근대화를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는 10년 후에 거의 78세였을 때입니다. Et en effet, Emmanuel Macron, il est un petit peu plus vieux que moi. 에마누엘 마크롱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습니다. Mais je crois que l'essentiel, c'est pas tellement l'âge, c'est l'expérience. 저에게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봅니다. Et je pense que Park Chung-hee, quand il est devenu d'abord effectivement président du Conseil de résurrection nationale, puis président tout court, avait une expérience extrêmement importante.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40살, 43살, 46살에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분은 이미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Je dis souvent à mes étudiants, si un scénariste à Hollywood proposait de faire un film sur Park Chung-hee, les producteurs refuseraient de financer en disant c'est pas réaliste. 만약에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삶을 써서 헐리우드 작가에게 많이 준다면 아마 감독들이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거부할 것 같습니다. Pourtant, il faudrait le faire.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런 영화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lus sérieusement, je crois qu'on reproche justement à Emmanuel Macron d'être déconnecté de la réalité en raison de son manque d'expérience de la vie.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연배였겠지만 그런데 경험의 차이로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Mais il n'est pas entièrement responsable, si je puis dire. 네, 그게 다 그 모든 책임이 다 하나의 대통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Parce que, et tant mieux pour lui, il n'a pas connu la guerre, il n'a pas connu l'occupation étrangère, il n'a pas connu les problèmes de reconstruction, il n'a pas connu la guerre froide, il n'a pas connu tout ce que Park Chung-hee a connu. 왜냐하면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험하셨던 전쟁, 냉전, 가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Et pour Park Chung-hee, très rapidement, quand vous avez eu faim quand vous étiez enfant, 박정희 대통령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quand vous avez vu votre pays occupé, annexé par un pays étranger, 거기에다가 일본이라는 해외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quand vous avez vu une guerre des Coréens contre des Coréens, 게다가 민족 상간에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quand vous avez vu un pays occupé et dominé par un pays étranger, 그 이후에도 두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il y a deux choix.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Soit vous êtes cynique et vous en profitez, 한 가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et il y en a qui ont fait ça. 그렇게 살아가는 국가도 있습니다. Soit au contraire, vous faites tout pour ne plus jamais revoir ça et pour que vos enfants et vos petits-enfants ne vivent plus ça. 두 가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입니다. Et je crois que Park Chung-hee, avec sa personnalité qui était dure, on le sait, qui était parfois autoritaire, a fait le deuxième choix.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좀 독단적이고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셨고 한국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을 하셨던 것으로 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됐는데 지금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이후 진행은 이종찬 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민 사회적 변호사에서 세바스찬 교수님 그리고 패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보내주십니다. 마지막까지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방청석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